보쌈의 후다닥 세계사 그 3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학로 개척과 유럽 교역망의 확장을 주제로 신학로 개척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신학로 개척이 유럽과 신대륙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럽 사회에서는 그 십자군 전쟁 이후에 뭐 향신료라든가 대표적인 게 뭐 후추겠습니다만 두껍게 써졌네요. 이거 좀 줄여야겠다. 얇게 향신료와 비단과 같은 그 동양의 상품에 대해서 수요가 증대됐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이 동서 교역로를 장악하고 있죠. 지도에서 이걸 살짝 여기다 얼른 지도를 좀 빠르게 그려본다면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고 지중해가 그리스, 그다음에 오스만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향신료라든가 이런 건 인도에서 많이 나고 나중에 동남아시아도 확인하게 됩니다만 인도에서 향신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당시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인도양 무역을 통해서 오스만 투르크로 물자가 오게 되면 그게 다시 이렇게 뭐 베네치아라든가 제노바와 같은 이탈리아 북부의 상인들,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탈리아 상인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유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동양 상품 향신료라든가 뭐 후추 이런 것들 가격이 엄청 비싸져요. 그래서 이 인도와 직접 교역을 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탈리아의 여행가였던 마르코 폴로가 썼던 동방견문로, 여기서 이제 동양을 엄청 또 아름답게 묘사를 해놨네.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뭐 사제왕 요한 전설처럼 동양 어느 지역에, 아시아 어느 지역에 성직자 요한이 다스리는 강력하고 풍요로운 그리스도 국가가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종교적인 욕구까지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호기심에 이제 천문, 지리, 그리고 지리학, 그리고 조선술이 발달하게 되고 나침판과 같은 기구, 그 다음에 그 천문 관측 기구 있죠. 아스트롤라베 같은 거. 그래서 정확하게 태양이나 별들의 위치를 보고 관측 지점과 경도, 위도를 파악해서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아스트롤라베 같은 관측 기구도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원거리 항해가, 원양 항해가 가능해졌던 거죠. 가장 먼저 신항로 개척에 관심을 갖는 나라는 당연히 이 지중해 무역, 동방과의 무역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었던 유럽의 서쪽 끝에 있는 나라들이죠. 이베리아 반도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입니다. 포르투갈은 부유한 나라도 아니었고 당시에, 하지만 이제 인도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노력에 앞장을 서죠. 그래서 신항로 개척에 가장 열심이었습니다. 왕자였던 엘리케, 뭐 항해 왕자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항해 왕 엘리케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직접 뭐 항해했다 이것보다는 후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게 되는 항로 개척에 계속해서 지원금을 많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희망봉에 도착하게 되죠. 아프리카 최남단, 이제 인도로 가는 희망을 봤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인도의 캘커타까지 가게 되는, 다 갔다 바스코 다가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도 항로를 개척을 했죠. 그러자 이제 에스파냐에서도 신항로 개척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쪽 아래쪽을 갈 수 있는 길을 뭐 교황에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남쪽이 아니라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서양 항로를 개척을 하게 되는데 인도를 가기 위해서 대서양으로 갔던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는 그래서 이곳은 요 에스파냐의 섬이다라고 해서 자기가 도착한 섬 이름에다가 이름을 아예 그렇게 붙였죠. 에스파냐의 섬이라는 뜻으로 아예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에스파냐라는 뜻의 이스페니올라, 에스파냐의 섬, 이스페니올라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스파니올라가 지금의 그 아이티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는 그 섬입니다. 여기가 자기들은 계속 인도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인도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인도 사람, 인디안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유럽 입장에서 보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인도가 동쪽에 있으니 나중에 인도를 동인도라고 부르고 아메리카 대륙을 서인도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서인도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마젤란은 태평양을 횡단해서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하게 되는 거죠. 지도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까요? 동방무역, 인도 쪽으로의 무역은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지중해 무역의 중심 도시였던 베네치아라든가 제노바 등 이탈리아 북부, 이탈리아 상인들을 거쳐서 유럽으로 왔다. 그런데 이들은 인도와 직접적인 교역을 원해서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인도 항로 개척에 나서게 됐다. 바르톨로메 디아스가 희망봉에 도착했고 바스코 다가마가 캘리컷에 도착하면서 인도 항로를 개척했다. 그리고 에스파냐는 남쪽 대신 서쪽으로 콜럼부스가 그래서 가서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마젤란은 대서양을 거쳐서 태평양을 거쳐서 가게 된다. 마젤란은 아마 출발할 때 배가 5척인가 그랬죠? 근데 다 뭐 난파되기도 하고 뭐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벌써 여기 통과할 때 벌써 배들이 다 뭐 태풍을 많이 만났죠. 그래서 이 남미대륙 끝자락에서 이렇게 통과할 때 태풍이 먹고 고요해졌다 해서 고요한 바다, 평화로운 바다라고 해서 태평양 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가다가 필리핀 지역에서 마젤란은 죽습니다. 근데 마젤란의 부하들은 계속해서 항해를 하죠.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뭐였냐면 포르투갈이 곳곳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다 피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돌아왔죠. 그렇게 해서 세계 일주를 한 것은 세계 일주에 성공한 것은 마젤란이 아니고 마젤란 일행들이 세계 일주에 성공을 한 겁니다.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유럽 교역망의 확장, 신항로 개척이 유럽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일까? 신항로 개척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이제 더 이상 지중해가 아니죠. 대서양 지역으로 중심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지역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 특히 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가가 엄청 뛰게 됩니다. 물가가 폭등하게 되는 거죠. 너무 은이 많이 들어오니까 은의 값어치가 하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물가 폭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아메리카에 이렇게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지죠.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인구가 급감합니다. 이들이 아메리카 문명을 파괴하고 아메리카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도 있지만 전염병이 또 많이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음, 이 전염병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었던 원주민들이 엄청나게 죽게 되죠. 그러자 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예무역을 포르투갈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노예무역이 굉장히 짭짤해요.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 무역은요. 신항로 개척하기 전에 무역 활동을 보면 뭐 아시아에서 향신료가 오스만 투르크를 거쳐서 유럽으로 오고 이쪽에서는 은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뭐 물건을 차라든가 도자기라든가 비단 이런 거 사올 때 배를 가지고 이렇게 오지만 그쪽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항로 개척되고 나서는 대서양 무역으로 옮겨가면서 달라진 건 뭐냐? 아, 특히 노예 무역으로 달라진 건 뭐냐? 보겠습니다. 아시아와는 기본적으로 하던 것들 계속 해. 그런데 유럽에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갈 때는 모직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신대륙에서 이제 노예들 일을 시켜서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일을 시켜서 거기서 가져오는 게 이제 사탕수수 재배해서 설탕, 담배 가져오고요. 은도 엄청나게 많이 캐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아프리카의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무기, 그다음에 뭐 말도 안 되는 뭐 구슬 이런 거 그게 반짝이는 게 굉장히 그 사람들 보기엔 비싸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는 뭐 금이라든가 상아 그리고 노예들을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또 노예들을 무역을 합니다. 이게 삼각무역이죠. 아시아하고 무역할 때 은 가지고 와서 일방적으로 줘야 되는 것과 달리 이 삼각 무역에서는 계속 교류하면서 이래도 돈 벌고 저래도 갈 때도 돈 벌고 올 때도 돈 벌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유럽 상인들은 계속 부유하게 되는 거죠. 포르투갈은 인도 항로를 개척하고 나서도 어, 고아, 물라카, 마카오 등을 거점으로 항구를 무역으로 장악하고 무역기지 삼아서 향신료 무역을 독점합니다. 포르투갈이. 뒤에서 이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도 막 뛰어들죠. 향신료를 뭔가 필요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배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름 모험을 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 형태로 뭐 가게 되는데 아예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왕이 나서서 회사를 차려요. 인도와의 무역. 그때 인도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동인도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예 자기들이 막 회사를 차립니다. 동인도 회사. 인도와의 무역을 독점하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얘들이 앞다투어서 막 진출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세계적인 교역량이 형성됩니다. 대서양 무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활발한 교역도 뭐 더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거리 교역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뭐 금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음, 보험과 같은 금융 제도가 발달합니다. 또 해적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투자했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회사 같은 것도 필요했겠죠. 배가 난파될 수도 있고 해적들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교역망의 변화를 상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상업혁명으로 확보된 이윤과 시장은 훗날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기반이 되는 거죠. 좀 시간이 많으면 여기서 지금 초반에 이렇게 진출했던 포르투갈은 왜 약화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굉장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초반에 주도했으나 이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이쪽으로 많이 진출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 이쪽 지역에는 원래 원주민들, 선주민들의 문화가 있었죠.
신대륙을 발견했다. 새로운 대륙이라는데 원래 있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 선주민들 입장에서는 원래 있었던 거지 무슨 신대륙이냐. 구대륙이지. 우리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강력한 왕국들이 있었죠. 마야, 아즈텍, 아스테카, 잉카 같은 제국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코르테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00명, 피사로는 한 200명 이런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아스테카와 잉카 제국을 정복하죠. 금 때문입니다. 실은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인도적인 처사들을 자행을 하죠. 원주민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아즈텍이라든가 잉카 제국을 멸망시키는 과정이 보면 똑같아요. 총포로 무장을 하고 말을 타고 소수가 가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 그러니까 이 아즈텍이나 잉카 제국과 좀 사이가 안 좋은 원주민들과 동맹을 맺고 자기들끼리만 공격할 수는 없어요. 수가 너무 적으니까 동맹을 맺고 그리고 황제와 담판을 짓는 스타일. 황제하고 담판을 짓거나 황제를 포로로 잡거나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복을 해 갑니다. 오로지 금을 원했던 거죠. 그리고 금, 은을 수탈하고 그곳에 플랜테이션 농장을 만들어서 이 원주민들을 노동력으로 투입시키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주민들이 그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염병 때문에 엄청 많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끌고 와가지고 노동력으로 투입시키는 거죠. 그 남미 지역에서 포토시라고 하는 곳에서 은광이 발견됐는데 이 은광이 그 거의 한 20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나온 은의 절반 정도가 여기서 나왔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광이 은 은광이 대박 초대박 은광이 나오죠. 이거 채굴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원주민들이 또 죽어갑니다. 아니, 지하로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산소 부족으로 죽는 거죠. 전염병으로도 죽고 그 뒤에 이제 영국, 프랑스 등은 이제 북아메리카 지역의 식민지를 건설해 갑니다. 이 과정도 보면 이제 그 모피 무역하고 관련되는데요. 프랑스는 그래서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과 좀 교역을 위해서 무역 기지 같은 걸 많이 만들고 모피 무역을 하려고 했던 거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예 거기 살기 위해서 좀 동부 해안가의 마을들을 만들어 가면서 뒤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아메리카에서 또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에스파냐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문명을 어떻게 파괴했는가? 그 위치는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야 문명과 아즈텍 문명, 잉카 문명의 위치가 지금의 멕시코 지역과 그 칠레, 페루 이쪽 지역에 있었다라는 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포토시라고 하는 곳 여기에서 은광이 개발돼 가지고 발견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이 유럽으로 실려갔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